1월 6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입찰 부진과 유럽 금융주 급락 등 유로존 불안이 여전했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에 하락은 면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주를 필두로 내렸는데요. 프랑스는 1.53%, 독일은 0.25%대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원유 보유량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1달러 41센트 하락한 배럴당 101달러 8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가 79억 600억 유로에 이르는 장기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낙찰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 우려를 키웠습니다. 트리플 A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고용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해고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이제 신규 채용 증가까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고용은 늘었고 해고는 줄었습니다. 이렇게 지표만 본다면 증시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시장의 오래된 악재지만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또 유럽발 소식이기도 하죠. 프랑스가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낙찰 금리가 올랐다면서 우려를 키웠고 이제 다음 주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국채 입찰을 발행하는데 그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이 컸다라는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호재와 악재가 있는지 글로벌 핫이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우가 거의 보합권에서 소폭 내렸기 때문에 좀 하락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고용 지표가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용 지표의 미 증시가 고무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유럽 증시가 하락이 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차별화된 오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지수는 약보합 정도 0.02%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하려는 탄력성이 좀 있었고요. 나스닥도 0.8% 상승세, S&P 500 지수도 0.2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와 관련된 좋은 소식은 ADP 12월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37만 2천 명,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런 내용도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북돋우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ISM 서비스업 지수도 52.6을 기록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지만 일단 절대 수치 면에서는 좋은 흐름이 지난달보다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주가별로 본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간, 선트러스트 등 금융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달러의 리파이낸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설이 돌았습니다. 백악관이 좀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금융지의 상승 탄력을 좀 키웠고요. 유통업체는 메이시 백화점, 주미즈 이런 쪽들은 좀 좋았고 그 12월에 내용들이 조금 부진했던 타겟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3% 가까이 내리는 등 업종별로도 주가가 조금 혼재된 그런 부분에서 금융지의 선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이슈들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로존 국가들은 본격적인 국채 입찰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프랑스가 79억 600억 유로 이르는 장기 국채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낙찰 금리가 좀 올랐다라는 것이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국채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헝가리 국채 소화가 예상보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랑스가 국채 입찰을 원활하게 그 마감하긴 했지만 그 낙찰 금리는 조금 앙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프랑스가 지난 새벽에 끝난 그 유럽 쪽 국채 시장에서 79억 6천만 유로를 소화를 했는데요. 10년 만기채의 낙찰 금리가 3.29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좀 수익률이 좀 올라간 상태. 수익률이 올라가면 발행하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와 관련된 부담을 더 지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좀 이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물과 30년물도 같이 약 80억 가까운 유로에 포함이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 발행도보다는 낙찰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헝가리의 국채에 관련된 내용이 예상 금액을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프랑스의 국채 금리도 조금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앞서 헝가리가 국채 발행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더 큰 좀 악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국제 금융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가 되면서 국채 발행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헝가리 국채 입찰 소식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헝가리는 1년 만기 네. 국채 입찰을 450억 포린트화로 이제 발행을 예상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100억 포린트화는 소화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예정된 금액을 전부 소화하지 못해서 국채 입찰은 미달됐다. 조금 뭐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실패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는데요. 낙찰 금리도 그 9.96%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전에는 7% 그 후반 정도를 받았었는데요. 이보다는 2% 이상 낙찰 금리가 올라간 수준이고요. 최근에 그 서울경제방송을 통해서 헝가리의 중앙은행의 불협화음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현재의 헝가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내용들을 국제시장에서 그대로 현재 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현재 EU와 IMF의 그 구제금융과 관련된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 헝가리 입장에서 IMF가 아직 추가적으로 헝가리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도 국제시장이 좀 불안을 키웠고요. 따라서 현재 그 헝가리의 문제는 포린트화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고 국채 가격도 시장에서 불안을 좀 키우는 등 투자자들의 신뢰에 약간 금이 가는 그런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그리스 못지않게 헝가리의 문제도 좀 심각하지 않나 싶은데 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헝가리가 디폴트 된다면 좀 피해 입을 국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주요 동유럽 국가들에게 가장 많은 대출을 하고 있는 EU 국가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네. 오스트리아가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헝가리와 관련된 그 익스포저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오늘 그 새벽에 영국의 그 소식에서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이 진행되는 와중에
헝가리가 먼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좀 우려 섞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의 경제 규모로 본다면 IMF나 EU 쪽에 그 현재 지원이 불발이 되고 현재 포린트화의 가치가 폭락세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현재 그리스의 상황보다는 단기적으로는 헝가리의 현재의 그 이머전시 상황, 현재의 위험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크게 올라오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악재들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좀 호재가 된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어제도 이 미국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좀 고용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초 미국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경제 지표의 덕을 좀 톡톡히 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고용 지표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12월 고용 지표와 관련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37만 2천 명을 기록을 해서 예상치인 37만 5천 명보다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2주 전에 그 발표된 내역이었던 38만 7천 명 대비해서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이제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된다라고 시장에서 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DP의 12월 취업자 수도 예상치는 17만 8천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결과로는 32만 5천 명의 비교적 서프라이즈 수준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끝난 미 증시에서는 고용 지표만큼은 상당히 연재히 좋은 여건이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인데요. 네. 52.6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53 정도인데요. 소폭 좀 하회하긴 했지만 11월 수치인 그 내용 52보다는 현재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조금 고용 지표와 같이 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투자가들의 심리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렇게 지표들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 실적이 혼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오른 적도 있었고 또 하향한 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유통업계들이 연말에 그 대대적으로 이제 네. 시즌과 관련돼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랠리 이런 쪽에도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12월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치는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3.4% 증가한 네. 걸로 나왔는데 업체별로는 명암이 좀 갈렸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주가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을 조금 읽어드렸는데요. JC페니가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오늘 새벽에 4분기 주당 순이익을 당초 내용보다 조금 더 내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당 EPS를 65에서 70센트로 하향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그 주가도 별반 좋지 못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 예상치 1달러 8센트보다 한 30% 정도 현재 하락한 수치고요. 대형마트인 타겟은 이른바 할인점 월마트와의 경쟁에서 조금 뒤처졌고 텍사스 지역의 백화점 체인인 플라노 쪽도 좀 부진한 것으로 현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쇼핑 쪽에 36% 가까운 주문의 증가세가 나타난 메이시 백화점, 그 다음에 노드스트롬 이런 쪽들은 현재 좋은 흐름이 가져가고 있어서 연말 유통업계의 대결에서는 메이시와 노드스트롬 이런 쪽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JC페니와 그 타겟 이런 그 업체들은 좀 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유통업계의 전체 수익성은 다소 좀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JC페니도 12월 동일 점포 매출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실적 면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0.1% 상승했을 것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0.3% 상승한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는 그 조정 발표를 한 것은 역시 업계의 마진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 연말에 대폭 할인 매출 이런 쪽에서 수익성 관리에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행권 자본 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유럽 증시의 네. 하락 요인은 유니크레딧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민간은행이 거의 영향을 전부 끼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니크레딧이 이 증자 발표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증자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신주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나와서 네. 투자자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내용이 불안을 좀 계속 떨구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FTSE 지수도 0.78%, 독일의 닥스 지수는 0.25% 하락을 했고요. 프랑스의 깨크 지수도 마이너스 1.53%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FTSE 지수는 3.65% 하락을 했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도 2.94% 하락하는 등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증시가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나타냈고요. 헝가리의 그 국채 소화가 조금 시장에서 그늘을 들였다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악재로 들이었고,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은 어제에 이어서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에서 17.27%나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인테사 상파울로도 마이너스 7%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스페인의 방코 산탄데르도 마이너스 4.5%, 프랑스의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도 마이너스 5.4% 등 은행주의 그 자본 확충과 관련된 불안이 그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주범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럽 증시와 새벽 끝난 뉴욕 증시와의 현재의 디커플링 모습은 특히 최근 3일간 은행주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보유량이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상품 시장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유가가 좀 하락한 것은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란과 미국의 현재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에너지국이 발표한 원유 재고량이 예상은 조금 내려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원유 재고량이 늘었다라는 소식에 유가가 조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 재고가 지난주에 220만 배럴 증가해서 총량 기준으로는 3억 2,969만 배럴을 기록을 하면서 유가는 1.4%,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1달러 81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아무래도 고용지표와 관련된 호주 소식 이런 쪽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0.5% 오른 1,600온스당 1,620달러 10센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인도가 금을 수입을 좀 줄이겠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이 부분이 좀 금값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늘 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금 가격은 이제 달러의 대체 자산, 그 다음에 유로와 달러의 그 환율과 관련된 쪽의 내용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급 측면에서는 인도가 가장 수입이 많은 나라입니다. 장진구의 그 폐물들, 인도 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금을 사 모으는 네. 부분인데요. 최근에 작년에 루피아가 달러 대비 마이너스 15.8% 폭락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서 금을 사고 싶어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감적으로 인도 국민들이 금을 좀 갖고 싶어도 금값이 루피아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수요 대체 효과로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쪽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1년에
금을 수입하는 양이 약 1,000톤 정도고요. 중국이 약 750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도의 그 금 수입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 880톤 정도로 내렸고 1분기 bombe이 금협회가 발표한 인도의 1분기 금 수입의 내용은 이전 수치인 286톤에서 150톤 정도로 절반 가까이 현재 내릴 것으로 보여서 수급 측면에서는 금 수요의 내용이 조금 떨어지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을 것으로 꼬멜리츠 뱅크의 연구원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과 관련된 논란은 좀 있지만 인도 쪽에 가장 큰 수요가 조금 현재 어렵다는 점이 장기적으로는 금 가격에 그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팩터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주요 일정들도 전해주시죠. 오늘 밤 나올 그 네. 미국의 주요 일정들은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인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 증시에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월비 15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11월 수치는 12만 명이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고요. 12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도 전월 대비 17만 명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1월 수치 14만 명보다는 3만 명이 현재 증가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2월 미국의 실업률 수치 11월 달에 8.6 정도로 9%에서 내려갔는데요. 이 내용들이 현재는 8.7%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올해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실업률을 7%까지 내려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레이건 대통령만이 7%에서 재선에 다시 당선됐다는 측면을 보면 네. 현재의 실업률 수치를 올해 연말까지 7%까지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재미있는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의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과 관련된 소식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고용 시장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시장 전망은 좀 어떤가요? 네, 유럽 불안감이 좀 여전했고 유럽이 좀 다소 좀 빠졌던 모습에서 미국이 좀 시장을 하락해서 맞이를 했고요. 하지만 하나씩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일단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ADP사가 민간 고용 부분을 발표를 했죠. 32만 5천 명 증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5주에서 40만 명 밑도는 것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국채 입찰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국채 발행 성공했지만 금리가 좀 문제였죠. 금리는 지난번보다는 좀 상승했던 것들, 응찰률이 좀 떨어졌던 것들, 이게 좀 지수 추가 상승에는 좀 다소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 예정된 게 또 이태리, 스페인 입찰에도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산 넘어 산인데 여하튼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CB가 지금 3년 만기 무제한 대출 이후에 지금 근본적인 대책 해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은 시장에서 물음표를 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에서 18개가 하락을 했고요. 알코아 0.95% 상승했고 3M도 다소 보합권이었는데 금융주가 강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8.6% 올랐고요. JP 모건 체이스가 2%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는 흐름들. 또 미국 소매 업체들 보면은 주가가 상당히 종목별로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메이시스는 거의 4% 육박하는 상승이었고 나머지 제이시페니 같은 백화점 업체 같은 경우도 2.6% 하락하는 모습. 상당히 국내 시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하더라도 어떤 다소 수급적인 패턴, 다소 단기 모멘텀 패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업체력 딥체력이 상당히 심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미국발 호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기업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지금 네. 제가 프리 어닝 시즌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업황별로, 업종별로 보통 가이던스가 보통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걸맞지 않게 업황이 안 좋고 실적이 다소 안 좋게 나오는 섹터들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도 있고, 오히려 EPS가 상향하는 업종들은 오히려 더 기간 투신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하락하는 모습,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런 객관적 데이터 자료들이 거의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근데 좀 어찌 보면 풀이 죽게 하는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전체 지수를 봤을 때는 일단 횡보,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급락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몇 포인트, 뭐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내외로 조정 나온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수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종목은 2, 3% 빠지는, 상당히 어찌 보면 종목별 체감 지수는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삼성전자 중심의 원톱 체제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프리어닝 시즌 발표가 있는데 오늘도 예상했던 상황이 보통 한 이틀 전부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리밸런싱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현대차, 자동차라든지 반대로 정의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현대제철,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매기가 다시 한번 반대로 리바운딩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고요. 전체 지수의 어떤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삼각 수렴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박스를 뚫어버리는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를 좀 작은 포트를 하더라도 지금 이 종소형주 개별 종목 장세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단계 끝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테마의 흐름들은 뭐 SNS 테마가 강하게 치고 갔으면 이게 또 연일 또 이어지는 않을 거겠죠. 그래서 상당히 패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대선이라든지 SNS 최근에 불거졌던 그런 테마들은 네. 좀 쉬어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오히려 좀 더 반대로 쉬었던 것들이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불붙을 수 있는, 대량 거래가 터질 수 있는 또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죠. 흑자는 또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이 비이성적인 시장을 맛볼 때가 이제 1월과 2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네. 뭐 손절 라인 빨리 정하셔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빨리 가지 쳐내야 되는 그런 민첩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대형주 위주의 매수 전략은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관찰한 뒤에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종목별로는 일단 낙폭 과대가 가장 매수하는 그런 포트에 실어야 될 첫 번째 후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주도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파생 쪽에서는 다소 지금 콜 쪽에서 좀 물량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세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주초에는 현물이 파생을 끌어갔다면 지금은 파생이 현물을 끌어가고 있는 다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1, 2월 도래되는 유로존 리스크 이벤트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월장에 누가 이겼습니까? 미국이 이겼나 유럽이 이겼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이 이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들이 기존에 안고 있는 소위 말해서 내성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기존의 핵해묵은 유로존 리스크를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또 이번엔 또 반대로 역전될 수가 있다는 거여서 몇 가지 간단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2월과 4월에 이탈리, 스페인 국채 만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신용등급에 대한 관련 이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은행권 부실, 자, 이제 얘기가 더 나오고 있겠죠. 유로존 자본 확충이라는 CDS 트리거 논란, 이거 계속 부각되면은 결국 미국의 은행들도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2월에서 4월로 연기됐던 이 그리스의 정치적 부담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어찌 보면 지금 유럽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정에도 없던 일정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죠. 프랑스 이태리 회동, 그 다음에 1월 9일날 독일 프랑스 만남, 그 다음에 1월 11일날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1월 18일날 영국 이탈리아. 자,
1월 23일 EU 재무장관회의. 자,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일정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네. 뭔가 해결 조짐을 빨리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해석화되겠지만 그만큼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또 반증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 스케줄 체크를 좀 빨리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공모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조정을 본격화합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평균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력 피크 시즌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이행을 전면 거부해 그동안 숱한 갈등을 빚어온 정운찬식 동반 성장 정책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SK그룹이 올해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모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합니다. 사업성이나 자금 조달이 좋은 곳과 좋지 못한 곳, 옥석 가리기가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거나 금융권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조정을 본격화합니다. 자금 조달을 마쳤거나 사업 계획을 바꿔 사업성이 높인 곳은 적극 지원하고 규모가 너무 커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따르면 성남 판교 알파돔시티와 남양주 별내 메가볼시티, 광명 역세권 사업은 연내 착공에 착수, 사업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이들 사업은 최근 차입과 자산 유동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반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 운정 유니온아크는 정상화가 어려워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공모한 대형 PF 사업은 모두 13개로 사업비 규모는 17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용인 동백 쇼핑몰 등 2곳은 준공됐고 광주 수안 레이크파크, 아산 배방 펜타포트 등 5곳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경기도 하향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사업이 시작된 판교 알파돔시티 등 6곳은 자금줄이 막히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4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PF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건설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LH의 경영 정상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한 관계자는 차입과 자산 유동화로 연체된 토지 대금을 납부할 알파돔시티와 메가볼시티는 연내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중소형 아파트를 늘려 사업성을 높인 광면 역세권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판주 운정 유니온아크는 자금 조달이 안 되면 3월까지 협약 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도 지난해 12월 7일 대책에서 발표한 건설 공모형 PF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중으로 조정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사업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연간 최대치에 치솟고 있다라고요. 일반적으로 전력 피크가 1월 중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전력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죠? 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최대 전력 수요는 7,220만 킬로와트로 예비율은 9.5%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전력 수요가 7,286만 킬로와트까지 치솟으며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행히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다소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언제라도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 곧바로 예비율이 언제든 뚝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월까지 동계 전력 수급 비상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평균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갖은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의 의지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본격적인 강추위에 따른 겨울철 최고 전력 피크 시즌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겨울철 전력 피크를 보면 매년 1월 12일에서 13일이나 17일 등 1월 중순에 몰려 있습니다.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설이 예년보다 빠른 이달 하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연휴가 지난 후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에 있었던 정전 사태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틀 뒤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이후 강추위가 닥치면 전력 사용이 한꺼번에 급증하면서 지난번과 같은 전력 수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발전소들은 출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난방온도 제한 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국내 원전 21기 가운데 예방 정비 중인 2기를 제외한 19기를 가동 중인데요. 특히 이달까지 전력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고 정비 계획도 최대한 다음 달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네, 재계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에 대해서 또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보이콧 이후 두 번째 집단 반발인데 좀 갈등이 심한 상태네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이행을 전면 거부하면서 그동안 숱한 갈등을 빚어온 정운찬식 동반성장 정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경련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 업종으로 발표한 배전반, 가스절연 개폐 장치, 유기 계면 활성제 등 3개 업종에 대한 강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련은 배전반 등 3개 품목의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서 사안별 보이콧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동반위의 결정을 전면 배척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반위는 이에 정경련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적합업종 선정이 대기업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유기 계면 활성제를 생산하는 5개 중견,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며 내수의 32%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 판매량을 매년 10% 감축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는 해당 대기업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는 오늘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해당 중소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공식 기자회견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SK그룹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규모도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했던데요. 네, SK그룹이 올해를 글로벌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닉스 인수를 계기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 어느 해보다 통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SK그룹은 아울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7천여 명을 채용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K그룹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투자 규모는 지난해 투자액 9조 원보다 2배가 넘습니다. 최종 인수를 앞두고 있는 하이닉스 인수 비용 3조 4천억 원을 제외하고 16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SK그룹은 올해 시설 부문에 약 10조 원, 연구개발 부문에 2조 원, 자원개발에 2조 원 이상을 각각 투자할 방침입니다. 나머지는 하이닉스 인수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한 자본 투자에 활용됩니다. SK는 이 같은 경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 하이닉스를 포함해 채용 규모를 7,000명 이상으로 늘려잡았습니다. 지난해 5,000명보다 40% 정도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특히 채용 인원의 30%를 고졸 사원으로 뽑는 열린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 3일 계열사 사장들에게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국가 경제가 강해진다며 각 계열사들은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이슈앤 진단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순서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정리를 해보기 전에 어제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종일 횡보하다가 약 보합권의 장을 마쳤어요.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이틀째 크게 둔화됐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는 크게 둔화됐지만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여나가는 양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접고 415억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순매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622억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나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업종상으로 쌍끌이 매수가 유입된 업종은 화학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유입된데요. 강세 업종 역시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업종을 점검해 보면 먼저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모두 3%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억제라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금 인상의 당위성이 이 계절적 효과와 맞물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최악의 상황에 대한 탈피 기대감, 덧붙여서 시장 방어적인 매기, 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화학업종 역시 SKC나 S-오일, OCI 등이 3% 이상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즉 중동 리스크 증대에 따른 유가 강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 역시 동국제강이나 현대아이스코 같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2% 가까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철강 금속 업종의 반등이나 화학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틀째 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타 낙폭과대 업종 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매매가 형성되는 모습이 시장에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업종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쉰들러 그룹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소송 건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이 12%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이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유통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편의점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점점 깔려지면서 GS 리테일의 12%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GS 리테일은 사실 최근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밸류에이션 논쟁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보유 의견, 사실상 매도 의견인데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반면에는 3만 원 이상의 상당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은 이 밸류에이션 논쟁을 뒤로하고 유통산업의 커다란 이 산업 재편을 기대하는 모습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진지오텍이라는 중소형주가 8%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한 560억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 반면에 이 급락한 종목 중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4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으로 해서 미래에셋과 노무라증권이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간한 것이 그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징 현상도 한 두 가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상한가 종목이 5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52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전체 종목 수가 코스닥이 1017개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닥 종목 전체의 5%가 지금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양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2개월간 일간 그 상한가 종목 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적을 때는 10여 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20개 내외의 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많을 때는 30개 정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52개 종목이 대거 상한가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서서히 코스닥 시장은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상투를 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과열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화랑장에서는 코스닥 종목의 상한가가 150개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정도의 화랑장은 아니기 때문에
150개까지 뭐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어쨌든 과열주권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 코스닥 시장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증거사 리포트나 경제방송의 당일 영향력이 뭐 상당히 시장에서 확대된 상황인데요. 네. 이것은 시장이 답보권 상태에서 머무르는 국면에 마무리 국면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리포트나 경제방송에 의지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임박해 있다는 이러한 신호를 좀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시장을 좀 종합해 보면 코스피 시장은 18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답보권 상태에 갇혀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전에 상당한 주가 랠리를 펼치다가 실적 발표 이틀을 앞두고 좀 둔화되는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삼성전자의 둔화가 아주 뚜렷하게 전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 업종이었었던 화학업종과 뭐 철강금속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과열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을 좀 종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 그러면 어떻게 살펴봐야지 궁금한데요. 답보 상태가 마무리되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또 오늘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만약에 윗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포트폴리오를 뭐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오히려 뭐 주식 비중을 더 늘리는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시장이 설령 하방으로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뭐 철강금속 업종이나 앞서 말씀드린 낙폭과대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 수준의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 임박해 있긴 했지만 네. 뭐 크게 두려워할 만한 국면은 아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조금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2주 전에 말씀하신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영원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제 네.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네. 어제는 뭐 6% 가까이 상승했지만 이제는 뭐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영업무역에 대한 업황은 뭐 2주가 지났지만 전혀 바뀐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할 것을 좀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원무역은 홀딩 전략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예, 앞서 시장의 변화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종목들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낙폭과대 종목들이 좀 강화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하게 전개됐었던 자동차 부품 업종의 대표주를 하나 좀 들고 왔습니다. SL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SL은 현대차 그룹의 전조등 수요의 85%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또한 세계 7위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 GM으로 7천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매출처 다변화에 또 성공하는 모습이고 2012년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가 이 K9이거든요. 오피러스 네. 후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K9의 야간 시야 보조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변속 레버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을 장착함으로써 제품 다각화 모멘텀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미 FTA라든가 한EU FTA 수혜가 올해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SL의 밸류에이션은 그 2012년 기준으로 해서 20%의 ROE가 전망되는 가운데 PBR은 1.4배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L의 주가는 최근 한 2, 3개월간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 2만원권역, 뭐 주봉상으로 보면 지지권역은 아주 좀 명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는 2만 100원, 전일보다 200원 낮은 가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권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저점권역. 이때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직전 저점권역이 19,000원 손절가로 잡으면서 목표가는 단기 1차 저항이 예상되는 24,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